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깥 공기는 제법 차가운데 그래도 연말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들떠 있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소식들을 쭉 보니까 참 2025년의 마지막 날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한쪽에서는 AI 같은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마치 2035년하고 1985년이 한 신문 일면에 동시에 실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흐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2025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분열의 중심, 미국 정치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JD 벤스 부통령이 벌써 2028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 행보가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크게 한 5가지 전략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건 뭐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는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념 순수성 논쟁 같은 그런 분열에는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핵심 지지층의 가장 열성적인 목소리에 더 다가가려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아주 영리한 지점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이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요. 아,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무위원장으로서 자금줄을 꽉 쥐고 또 2026년 중간선거 때는 전국을 돌면서 자기 사람을 심는 거죠. 아주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이런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법안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중국 국적의 엔지니어가 국방부의 민감한 IT 시스템, 특히 클라우드 작업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보안 규정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럼요. 이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연장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민간 기업까지 딱 언급이 된 걸 보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의 연방 보육기금을 동결했다거나 EU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으면 동맹이든 내부 주정부든 가리지 않고 압박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긴장감이 높은데 연말 세계 경제는 분위기가 아주 딴판이더라고요. 거의 축제 분위기던데요.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유럽의 스톡스 600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의 해를 보냈고요. 영국의 FST 100 지수도 2009년 이후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건 역시 일본의 토픽스 지수죠. 맞아요. 저도 그 소식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1991년 버블 붕괴 이후의 모든 손실을 드디어 다 회복했다고요? 이게 30년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의 끝이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상생세 배경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역시 AI가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글로벌 축제 분위기에서 중국 경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11월 산업이익이 급감해서 올해 연간 이익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바로 그 시점에 시진핑 주석은 약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중국 경제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에 보내는 위험 신호와 정부가 내놓는 목표치 사이의 간극. 저희는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 간극 자체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곧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거라는 예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만큼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현상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로 새해 결심 경제입니다. 네. 1월만 되면 헬스장, 다이어트 프로그램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연초 특수가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람들이 결심을 실천하는 결과가 아니라 결심을 하는 그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절묘했어요. 맞아요. 특히 월간 구독 모델이 확산되면서 이 시장이 더 커졌잖아요. 사람들은 결심이 흐지부지 된 수에도 구독 해지를 잇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희망을 구독하는 셈이네요.
그 희망이 사라져도 돈은 계속 나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희망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소식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만날 예정이란 소식인데요. 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죠. 이래 어쩌면 전쟁을 끝낼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회담 준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러시아가 보란듯이 키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죠. 이건 그냥 노골적인 압박으로 봐야겠죠. 그럼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무력 시위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8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가 되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거대한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의 아주 큰 과제로 남을 겁니다. 이런 큰 갈등 말고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더군요. 네. 영국은 이민자 송환 문제로 콩고민주 공화국에 비자 제재를 가했고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돕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이란 대통령은 아예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전면전 상태라고 경고하기까지 했고요. 각자 제재, 비자, 군사적 위협 같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의 한 철강업계 거물이 우리도 미국식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건 전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로 완전한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인 캐나다의 산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정서를 확산시키는 일종의 파급 효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오히려 더 분열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IT, 테크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거의 모든 이슈의 중심에 AI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AI는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과학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구가 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진단한다거나 구글의 알파게놈 모델로 신약 개발을 가속하는 성과들이 있었죠. MIT에서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콘크리트 재료를 발견했다는 사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제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확장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AI를 둘러싼 비즈니스 경쟁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오픈 AI가 직원 1인당 평균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주식 보상을 준다는 소식은 정말. 와, 정말 AI 군비 강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높은 보상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고 소프트뱅크의 40억 달러 투자 같은 거대 자본 투입은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협상 내용도 아주 독특했고요. 네,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 구조인데 앞으로 M&A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권이 AI 군비 경쟁의 한창인데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인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AI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요? 네, 그게 서구권과는 내노 대조적인 모습이죠. AI를 혁신과 이익의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산당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챗봇을 경계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지점이 앞으로 글로벌 AI 기술이 서구와 중국,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에 대한 기술 예측들도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요. 접는 아이폰, 생각을 잃는 기술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네, 그건 AI와 보세 확산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죠.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통합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진짜 인간이다 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2025년의 마지막 날은 정말 복잡한 그림이네요. 지정학적 긴장은 고조되고 경제는 복잡하지만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면서 AI는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AI가 질병 진단이나 신소재 개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AI 챗봇과 장시간 대화한 후에 정신증 증세를 보이는 사례들을 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유용한 조수와 우리의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중요한 진론이 아닐까 싶습니다.